자, 수능특강 2025 사회문화 7번째 지문이고요. 경제성장 모형입니다. 일단 보면은 멜서스 모형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멜서스 모형의 한계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 모형 나오고, 이름이 너무 슬픈데 솔로 모형, 솔로 모형이 나오고, 이제 솔로 모형의 한계라면 한계인데, 그래서 이제 솔로 모형에서는 이것까지 봐,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예,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형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 뭐 이건 아니고 두 국가의 성장 아니고 경제성장 모형이 갖는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닌 것 같고 두 학자의 경제성장 모형에 영향을 받은 다른 학자 이것도 아니죠. 3번이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직 지문을 안 봤으니까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멜서스 모형 그 한계 그 다음에 솔로 모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할게요. 읽어보면서 일단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을 물론 이제 모든 비문학이 그렇습니다만 개념이 수식어를 통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웬만한 친구들은 그렇게 읽지 않겠지만 4등급이거나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럼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봐요. 경제성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읽어 여기를. 예. 경제성장이 뭐야? 그러면 여기를 읽는 거예요. 여기가 주어니까. 이렇게 읽다가 여기까지 오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글이 쓰여 있어요. 이 글은.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 단어의 정의를 계속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좀 특징입니다. 서술상 특징. 그래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증가하는 걸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거 수식어 빼고 봐라. 수식어 빼고 주어. 요게 목적어죠.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멜서스는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다. 멜서스 모형에서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고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유일한 생산 요소가 노동이라는 거죠. 유일한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원래는 뭐 있지 않나요? 그 생산 요소 세 가지, 생산의 3요소 막 이런 거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노동, 자본, 토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생산 요소를 노동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실질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편협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이긴 합니다.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은 곧 그 사회의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얘네가 이제 생산해내는 게 실질 국민소득일 거 아닙니까? 근데 생산하는 거라고는 식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 수준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이는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총생산 곡선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통해서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총생산 곡선이 뭐예요?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생산 곡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이거 띄어쓰기 이거 못하고요. 나타내는 생존 곡선입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 총생산 곡선과 생존 곡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멜서스 모형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식어와
수식어의 관계를 통해 개념을 제시했어요. 어떤 개념?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뭐다?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잘 뜯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말들을 뜯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인구가 조금 늘어날 때는 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실질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렇죠? 가파르죠. 근데 점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늘어날 때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입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산 요소의 투입량 요거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한계 생산량 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자, 보면 SB 곡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 SB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살짝 직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는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 SB 곡선은 뭐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식량, 그러니까 먹는 양이죠. 먹는 양, 그죠? 이게 먹는 양, 이게 생산량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노동 투입량이 여기야. 그러면 생산은 요만큼 하는데 소비를 이만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만큼의 손해가 나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구를 줄여야지. 그잖아요. 인구를 줄여야죠. 그래야 좀 이만큼의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전치기가 여기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으면 이득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 인구,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 인구가 요만큼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넘어서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이게 이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지금 가장 이득이 큰 지점이긴 하네요. 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세요. 노동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구를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인구를 늘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넘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인구가 많으니까 먹는 양이 너무 많다. 손해다. 그럼 사람들이 인구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AP가 위에 있으면 인구는 증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점 2로 수렴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점 2를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한다. 그죠? 이 점 2를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도달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을 정체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체 상태니까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죠? 정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사회에서는 이만큼 노동이 투입됐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노동 투입량만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을 그 식량 하나로만 한정하는 거.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생산 요소가 있다는 것. 또 실질 국민 소득은 식량 외에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한다. 더 많은 생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솔로 슬프다. 솔로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하여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현실적인의 글쓴이의 평가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 솔로 모형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이게 현실적인데
이것이 드러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자, 그래서 이걸 제시했어요. 솔로 모형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안 늘어나. 예, 노동 투입은 안 늘어나는데 이때 자본량을 늘려버리면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 즉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만 따졌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 이만큼일 때 생산을 이만큼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자본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면 노동 투입량이 이만큼일 때 생산량이 이만큼으로 늘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만 솔로 모형에서도 어느 수준까지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죠? 뭐뭐이기 때문에 나아가 이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끝없는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뭐였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량이 줄어드는 거죠. 얘도 그런 모양을 보이죠. 똑같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아가 두 번째죠. 나아가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의 이유다? 끝없는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라는 거죠. 자,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예. 뭐 재산은 재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막 뭐 신차로 막 5천만 원, 6천만 원에 사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막 2천만 원씩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큰, 예, 그런 물건이죠. 어쨌든 뭐 이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이 좀 있고, 예, 그렇거든요.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량에다가. 근데 감가상각은 여기 보시면 자본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서술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자본량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비례적으로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자본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예? 그 자본량을 맞추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본량이 늘어날수록 감가상각이 비례하니까 감가상각이 비례해서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량이 1,000만 원이면 감가상각이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자본량이 1억이면 감가상각이 100만 원인 거야. 비례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100만 원이 줄었잖아. 그러면 이 자본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만 원의 투자가 새롭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본량 전제가 1,000만 원이어서 감가상각이 10만 원만 일어났어. 그럼 1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자본량을 맞출 수 있죠. 그죠? 자본량의 균형을. 그리고 10만 원 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죠? 근데 자본량이 이미 1억이야. 그러면 감가상각이 1억씩, 100만 원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100만 원 이상을 해야 이 자본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본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죠?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감가상각이 자본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량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더 클 경우에는 자본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2에서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인 K에 이르게 되면, 자 여기죠. K 여기입니다. K에 이르게 되면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자본량도 여기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균제 상태. 아까 여기는 뭐였죠? 정체 상태였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정체 상태 이런 단어가 문제에 나오면 이제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정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그냥 생각을 해요.
정체 상태, 뭐 정체된 상태인가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물론 그래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개념이 본문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 상태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균제 상태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이 개념을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지를. 왜냐하면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균제 상태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정체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니? 근데 이 글에서는 정체 상태의 개념을 딱 정해준 거야. 이걸 정체 상태라고 하지 마. 이걸 정체 상태라고 해. 라고 정해준 거란 말이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 상태라든가 뭐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가 본문에 정의된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단어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정의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균제 상태라고 하는 거고, 얘는 정체 상태라고 하는 거죠. 멜서스 모형이고, 얘는 솔로 모형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는 정체 상태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균제 상태와 정체 상태를 얘는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편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잘 보시면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균제 상태를 지금 얘가 이제 이 모형이 균제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노동에다가 자본량을 추가해서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균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거야. 현실에서 이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뭐지? 노동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자본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왜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요소를 여기에 첨가를 한 거야. 뭐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일어난다는 거야. 이미 일어나. 예, 이미 일어나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 진보를 이제 추가한 겁니다. 자본량이 늘어나진 않지만, 노동량도 늘어나진 않지만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뭐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배달 음식이잖아요. 배달 음식. 예전에는 배달 음식점을 하려면 이제 그걸 만드시는 분이 되게 바쁜 경우 막 2명, 3명이 필요했어요. 그죠? 뭐 썰고 뭐 막 만들고 포장하고 막 이게 필요했다고. 요즘에 보셨어요?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해요. 기계가 볶음밥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김밥도 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장만 해. 포장하고 뭐 배달 띵동 해가지고 뭐 택배 아저씨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잖아. 이게 뭐야?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3명이서 만들 거를 지금은 1명이서 만드니까, 물론 이제 기계를 사용하지. 그게 바로 뭐야? 기술의 진보라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뭐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농업도 예전에는 이제 단체로 모여가지고 막 모내기 하고 막 이랬었잖아. 수십 명이 모여서. 지금은 뭐 이항기라든가 이런 기계 타고, 사실 뭐 지금은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이건 한참 오래된 기술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인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또 다른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되긴 합니다. 근데 또 기술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해서 진보하니까, 그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명해 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보시면
멜서스 모형. 유일한 생산 요소를 노동, 유일한 생산물을 식량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생존 곡선이 총 생산 곡선보다 작으면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생존 곡선이 총 생산 곡선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이 처먹으면 생산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 그러면 인구는 감소하고요. 생산하는 게 먹는 것보다 많아. 남잖아. 생산량이.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게 같을 때 균형점이 되고 그것이 정체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 멜서스 균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생산 요소를 노동으로 한정하고 생산물을 식량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거다. 못한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자본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멜서스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량이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량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솔로 모형도 끝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한다는 걸. 또 두 번째는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다. 왜? 감가상각 때문이죠. 그죠?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제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균제 상태가 정체 상태보다 생활 수준은 높다. 그렇죠? 하지만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또 문제가 있어. 뭐냐? 균제 상태 이후에 경제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죠?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기술 진보의 영향을 포함하여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본다. 끝.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용 좀 잘 알아두시고요. 사실 뭐 독서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독서 공부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읽어내는 방법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좀 급하니까 내신에서 어쨌든 우리가 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읽기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외우고 하면요, 여러분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잘 읽는 친구들도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해요. 왠 줄 알아? 시간이 단축돼요. 여러분 독서 시험은 시간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독서는 진짜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지문 자체를 엄청 많이 냅니다. 시간 부족하게. 선생님들이 이거 시간 부족할 걸 모르고 낼까요? 다 알아. 일부러 많이 내는 거야. 특히 2학년들 독서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독서 그 과목, 그 독서 과목은 진짜 배운 것만 내면 애들 90점 다 넘어요.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새끼들인 것 같아도 다 90점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이 부족하게끔 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읽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내용을 외워버리세요. 외우라고 지금 정리해 준 거야. 당연히 이걸 여러 번 써보면서 이런 내용이었지 계속 되짚으면서 내용을 좀 암기하는 것도 내신을 공부할 때는 좀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